아무리 미국이라도 이렇게까지 하는 건 네. 일단 사람은 살려야 되니까. Don't fight the Fed. Round one, fight. 이렇게 과감한 조치가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또 반대쪽으로는 아무리 미국이라도 이렇게까지 하는 건 네. 뭔가 부작용이 있지 않겠어? 네. 이런 걱정을 하신 분들도 네. 벌써부터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부작용 우려는 없는 건가요? 사실 지금 현재 이 위기가 이렇게 큰 이유도 2008년 금융위기 때 풀었던 그 많은 유동성이 제대로 회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그대로죠 지금. 네, 거의 그대로고 거의 그렇기 그대로 때문에 빠지는. 네. 그래서 심하게 말하면 그 당시에 뭐 코렉션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작용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네,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환자가 그야말로 크게 다쳤으니까 그 당시에는 뭐 수혈이든 무엇이든지 나중에 뭐 그렇기 때문에 뭐 고혈압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당뇨가 생긴다거나 뭐 너무 그러니까 그 기름기 음식 많이 먹는다거나 하는 문제는 나중에 생길 때 생기더라도 일단 사람은 살려야 되니까 뭐 기름기 있는 음식이건 뭐든지 일단 많이 먹여놓고 하자고 하는 건데요. 뭐 사실 저도 그 2008년 금융위기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일을 했고요. 그리고 네. 제일 마지막에 2010년 초에 그러니까 그만두기 한 6개월 전이죠. 그때 그 버난케 당시 의장이 했던 그 연설의 뭐 초고를 작성하고 그에 대한 그 기초가 된 네. 그런 오.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네. 그때의 경험도 보면 그 2008년 금융위기가 2004년, 5년 그 당시에 통화정책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에 대한 걱정을 그때 금융이 끝나기 전부터 했습니다 벌써. 네. 금융위기 와중에 지금 생각하면. 어. 그렇듯이 지금도 아마 연준에서도 지금 이러한 행위가 2008년부터 지난 10여 년 동안에 했던 연준의 통화정책에 어떻게 영향을 받고 그로 인해서 그와 관련된 경제학적 그리고 법적인 책임, 함의가 무엇인지도 다 같이 분석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그 제너러스하게 하면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지금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결국은 연준은 이미 아주 강력한 수단도 다 썼지만 한국하고 정말 비교가 돼서 한국은 역시 기축통화 달러가 참 좋긴 하구나 이런 생각밖에 네.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한테 남은 카드가 도대체 뭔지 우리나라는 그래도 또 금리를 무작정 낮출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우리가 뭐 미국처럼 뭐 양쪽 하나를 무제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우리 한국은행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금리에서도 우리나라의 실효 하한이라고 부르는 네, 실효 대한민국이 무작정 찍을 수 없기 때문에 있는 네. 양쪽 완화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원화를 많이 찍을 때 한국의 환율에서 오는 위험은 미국이 달러화를 많이 찍었을 때 환율에서 오는 위험보다 훨씬 한국이 크죠. 그렇죠. 미국은 사실 그 걱정은 거의 안 하죠. 해도 되죠. 뭐 다른 걱정으로 하긴 하는데 네. 또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환율을 걱정을 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위기하고 문제는 건 아니고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즉 이자율 그리고 양쪽 완화의 측면에서 제한되어 있는 건 사실이고요.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그러니까 미국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네. 뭐 그럼 과거에는 영국이었을 테고요. 우리나라 이제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을 텐데 네. 한국은행이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뭐 금리를 더 인하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고 네. 이제 한국은행이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가 과연 있을 수 있는 건지 뭔가 우리 한국은행한테 기대할 수 있는 건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저도 뭐 그런 최근에 이제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사실 네. 그러면서 뭐 사실 정말 진담으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그것은 경제학자가 아니라 법학자들이 한테 물어봐야 된다. 왜냐하면 한국은행의 법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네. 한국은행법 예를 들어서 뭐 대표적 가장 극단적인 위기 발생 시에 금통위원 4분 이상의 찬성으로 영리기업에도 여신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게 가장 극단적인 건데요. 영리기업에. 그럴 수도 있군요. 그것도. 물론 뒤에 이제 단서 조항이 쫙 있습니다. 그 단서 조항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이고요. 그건 한국은행 법을 금융법을 전공하시는 분들의 문제이고, 네. 그리고 이제 2008년 당시 혹은 그다음에 뭐 조선산업 네. 그럴 당시에 어떤 고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고민에 비해서 지금의 고민이 더 큰지 그렇게 비교하는 게, 네. 그러니까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법적으로 해석될 문제이고요. 그렇군요. 공개시장 조작은 이건 항상 해오는 거니까 이건 물어볼 필요가 없죠. 그렇죠. 너무 당연한 거고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해서 네. 뭐 기업법은 중간이고 그 자체는 더 먼데
아니면 뭐 더 간 나라도 있지 않습니까? 직접 외환 펀드라든지 뭐 심지어 주식도 일본은행은 뭐 일본 주식도 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제 어디까지 가느냐 하는 게 법적인 해석으로 가능한지. 근데 그 법적인 해석에 있어서 한국은행 혹은 금통위 혹은 행정부 혹은 입법부 어디까지의 동의가 있을 때 가능한 건지 하는. 네. 물론 모두 동의했다고 다 잘못할 수도 있는 거죠. 네. 네. 그러한 법적인 판단 그리고 그 다음에 경제학자들은 그걸 하면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하는 그 두 번째 판단은 이제 경제학자 한국은행에 있는 경제 쪽에 있는 분들이 하시는 거고요. 네. 근데 물론 지금은 첫 번째 판단이 중요한 시기가 그게 위기의 시기이죠. 자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요. 이제 연준이나 이런 데 계속해서 사람들이 모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어떤 걸 진짜 가장 주의해서 봐야 될까요? 앞으로 남은 신호들, 여러 가지 앞으로. 시그널들이요. 연준에서 지금 하는 행위들이 네. 일단 비교할 수 2008년에 비해서 뭐가 달라졌는가? 뭐 아까 질문 주신 대로 왜 이렇게 더 많이 하는가? 네. 왜 이렇게 더 넓게 하는가? 한 것들을 보면 연준에서 얼마나 앞으로도 크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을 알 수 있고요. 네. 그렇다는 의미에서 만약에 연준에서 판단하기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행위가 실제로 이만큼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뭐 글로벌 밸류 체인의 영향이라든지 공급 충격이 크다. 그거는 연준도 어떻게 할 수가 없겠죠. 네. 그리고 해소도 안 되고요. 네, 그건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연준 앞으로도 과거에 믿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믿어도 될까요? 신뢰할 수 있을까요? 이게 시장을 지켜주는 파수꾼 역할을 계속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으십니까? 시장,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이 과도하게 나타나지 않는 의미의 파수꾼은 될 겁니다. 그러나 바이러스의 문제는 아무리 아까 don't fight the Fed 했는데 Fed도 바이러스랑 싸우면 질 겁니다.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정도까지 퍼져나가면 아무리 연준이라도 요번에 뭐 힘들 수 그때는 연준이건 아마 트럼프도 재정 정책도 쓸 여력이라는 게 언젠가는 바닥이 나게 마련이니까요. 그 말씀 들어보니까 코로나19한테도 Don't fight the Fed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그럴 싸우지 마라. 굴뚝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진짜 굴뚝 같은데 어쨌든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연준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깊어진 것 같고요. 앞으로 연준이 어떻게 움직일지도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박종훈의 이 경제 한방 오늘은요 바로 고려대 경제학과의 김진희 교수님 모시고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자, 박종훈의 경제 한방 잊지 마시고 구독 꼭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Round one, fight.